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경제 어렵죠? 복잡하죠? 딱딱하죠? 심오하기까지 합니다. 그 어려운 경제 내가 굳이 알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는 경제 주체입니다. 경제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경제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강의로서 경제란 무엇인가입니다. 왜 여태 나만 이 쉬운 경제를 모르고 살아갔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있는 집은 어떤 모습입니까? 산 속에 있는 그림이네요. 여러분은 사실 이 집이 정말 산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사진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집은 오션뷰 집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집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프레임 자체가 작은 프레임에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프레임은 이렇게 커야 합니다. 이것을 범위 한정 성향, narrow fram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큰 뷰를 갖고 살아가야 이 집이 정확히 어떤 집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의 꿈이에요. 1년 전에 물어봤습니다. 아이들, 너희들은 뭐가 되고 싶니? 요리사가 되고 싶대요. 또 최근에 또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뭐가 되고 싶니?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왜 아이들의 꿈은 하나같이 똑같을까요? 어쩌면 그 아이들은 우물 속에 들어가서 그 한정된 직업군만 지켜본 거예요. 연예인, 유튜버, 요리사. 그러니까 우물 속에 들어가서 본 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직업 선택군인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경제란 부동산, 경제란 주식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건 경제의 극히 일부분인 거죠. 경제의 흐름 속에서 어떤 자산의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지를 들여다보면서 높게 형성될 그 자산에 나의 소득의 일부를 옮겨 실는 작업이 재테크인데 경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우물 속에 들어가서 그냥 주식만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만 보면서 부동산만 보면서 그 물건만 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그 모든 자산의 가치의 움직임은 경제 속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라는 의사결정 관점에서도 역시 우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는 엄청나게 다양한 경제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이 경제 환경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은 바뀌는 경제 환경에 걸맞게 계속 변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우물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해왔던 정통 비즈니스 계속 할 거야. 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안 바꿀 거야. 언택트 사회가 왔는데 여전히 나는 대면 서비스로 집중할 거야. 바뀌는 경제 현장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우물 밖으로 나와서 나는 이 바뀐 경제 환경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사업 영역을, 어떤 신제품 개발을, 또 어떤 마케팅 접근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제를 보지 않고 투자하는 일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왜 눈을 감고 운전하려 하느냐? 여러분의 재테크 의사결정은 경제 환경 속에서 결정지어지는데 경제 환경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그 주가 지표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지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답이 나옵니까? 이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나옵니까? 경제를 들여다보면서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보세요. 국내 총생산의 흐름과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동떨어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이어지는 여러 강의 동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리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예요. 금리의 움직임하고 코스피의 움직임하고 역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왜 금리가 또 하락함에 따라서 코스피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지를 먼저 알고, 그럼 금리의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계속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경제를 알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제 명확히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란 무엇인지 여러분이 너무나 궁금하시는 그 경제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마 초등학교 때 자주 접했던 시험 문제입니다. 경제의 3대 주체는 무엇인가? 써 넣어봐라. 경제의 3대 주체. 아, 그때는 정말 내가 이 문제 틀리지 않고 점수 잘 챙겨간 문제였는데 왜 이게 떠오르지 않을까? 암기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경제의 3대 주체란 가계, 기업, 정부. 아, 맞아 하면서 박수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경제의 3대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여기서부터 경제를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3대 주체는요. 가계, 기업, 정부예요. 이 그림 보시니까 정확하게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경제란 뭐냐면요. 보세요. 경제의 3대 주체가 뭔가를 주고받는 게 경제예요. 먼저 가계. 여러분들 다 가계입니다. 가계는 뭐를 주고받나요? 뭐를 주죠? 조세, 세금을 주잖아요. 정부한테. 대신에 정부가 세금을 받아서 뭐 합니까? 쓰죠. 그 쓰는 게 뭐예요? 공공재를 만들어요. 전기 생산하잖아요. 도로 만들잖아요. 경제 정책 기반하잖아요. 우리 한국 경제 잘 되라고 고민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공공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주고 세금 준 세금으로 나라 잘 살림 운영하세요 라고 그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는 기업으로부터 뭐를 주죠? 돈을 주죠. 돈 주고 뭐 삽니까? 옷 사잖아요. 예쁜 신발 사잖아요. 집 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은 뭐 합니까? 생산의 주체. 뭔가를 생산해요. 대신 정부가 생산하는 것은 공공재지만 기업이 생산해내는 것은 민간재다. 가게는 정부에게는 세금을 주고 기업에게는 가격을 지불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은 역시 가게로부터 낸 가격에 맞춰서 제품을 공급하고 또 역시 정부에게 법인세라는 조세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경영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효율적으로 경영 여건 만들어 달라고 공공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주체가 뭔가를 계속 주고받는 이 운용 시스템, 이게 뭡니까? 이게 경제입니다. 그런데 경영은 뭘까요? 경영은 뭐냐면요. 바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경제는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주체 간에 주고받는 뭔가, 그게 경제고, 경영은 기업이 의사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다르죠. 경제와 경영은 다르다. 그래서 이 3대 주체 간에 뭔가를 효율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공부하는 학문이 경제학이고요. 기업이 효율적으로 경영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 잘 만들도록, 품질 좋게, 가격 저렴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글로벌리 다른 기업들보다 경쟁력 있게 경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놓은, 의사결정을 고민해놓은 그 학문이 경영학인 거죠. 경제학과 경영학은 다른 것이다.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경제 그 자체보다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단어는 경제 규모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작년에 자동차 100대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자동차 한 대가 1원이면 작년에 경제 규모는 100원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만 생산하는 나라다라고 쉽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100원이었는데 올해는 자동차를 105대나 만들었어요.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GDP가 어떻게 됩니까? 105원이 되죠. 그게 경제 규모인데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나요? 5% 커졌죠. 그게 뭡니까? 그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GDP 규모가 작년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여러분의 가게 살림살이에서 중요한 월급이 작년에는 100만 원씩 받았는데 올해는 105만 원씩 받아요. 그게 여러분의 월급의 증가율이죠. 여러분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작년에는 매출이 50만 원이었는데 올해 매출은 55만 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면 5만 원이나 증가했죠? 10% 증가했죠? 그게 매출 증가율이에요. 그게 경제 성장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보시면 2020년에 어땠는지 딱 드러나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가 오면서 한국 경제가 정말 보기 드물게 IMF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경제 규모가 줄어든 것.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마치 성인의 키가 줄어든다라고 비유해도 될 만큼 그런 건 굉장히 기이한 일인데 최근 역사상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두 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좀 더 키우면 어떨까요? 세계 경제 규모가 되겠죠. 세계 경제, 세계 GDP가 있겠죠. 세계 GDP의 규모도 이렇게 충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마이너스 3.3%. 이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는 이렇게 뚜렷하게 반등하는 흐름이다. 그러면 코스피가 올라가겠네요. 세계 주요 생산 지표들이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제가 2019년 당시 2020년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주식 투자 하지 마시라고 했겠죠. 2021년 지금 경제가 회복되니까 주식 투자 하시라고 말씀드렸겠죠. 이런 식으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이번엔 주식에 투자할지, 금에 투자할지, 혹은 원자재에 투자할지 선택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께 암기하실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뭐다? GDP다.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는 뭐다? GDP다. 경제 규모가 GDP다. 근데 이 GDP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et Export다. 좀 어렵죠? 잠깐 어렵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쉽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C는 소비예요. 그 다음 I는 투자예요. 다음 G는 정부 지출입니다. 마지막으로 Net Export는 소위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에요. 그래서 GDP는 뭘로 구성된다?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Net Export다. 아까 자동차를 비유해서 총생산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100대 생산한다. 만약에 그게 우리나라의 GDP다 라고 가정하면 그 중에 60대는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자동차예요. 경제 규모가 소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 15대는 투자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게가 자동차를 사면 그건 소비인데 기업이 자동차를 사면 그건 투자예요. 또 다른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소비. 그리고 5대 정도는 정부 지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순수출이 20대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동차 수출을 35대 하지만 또 15대 정도의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는 경제 구조의 모습이다. 개략적으로 본다면 경제 구조의 모습은 이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경제를 들여다본다라는 이야기는 경제가 앞으로 회복될지 전망한다는 이야기는 소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투자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정부 지출이 더 늘어날까? 수출이 어떻게 될까를 보는 일이다. 이해가시죠? 또 경제 정책이라 하면 정부가 어떻게 여러 가계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진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까? 어떻게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까? 어떤 분야의 정부 지출을 확대할까? 그리고 어떻게 수출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경제 정책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 신문을 본다 하면 그 모든 경제 신문은 반드시 CIG Net Export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를 떨어뜨리면 기업들이 싼 금리를 이용해서 투자를 진작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 실업률이라는 지표는 여러분 취업자가 많아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해요. 실업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소득이 늘겠죠. 소득이 늘면 뭐 하고 싶어져요? 소비하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소비와 관련된 지표.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경제신문을 펴보고
여러 기사들, 경제 기사다라는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빼도 박도 할 것 없이 이 네 가지 지표와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경제, GDP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 네 가지다. 답변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다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 보여드렸었죠. 근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보셨던 것처럼 부문별로 또 쪼갤 수가 있습니다. 수출,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를 합해서 투자, 그리고 민간 소비.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문이에요. 정부 지출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면밀히 카운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지출 부분도 제가 다음 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주로 보고자 하는 경제를 구성하는 지표들은 이 네 가지입니다.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여기서 투자라고 했었는데 이 투자는 건설 투자 더하기 설비 투자. 물론 여기에 지적재산물 투자라고 해서 지재 투자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비중이 조금 작기 때문에 보통은 제외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비 투자 더하기 건설 투자가 투자, 그리고 소비가 회복됐나, 수출이 진작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경제를 들여다보는 행위다. 정리되셨죠? 그러면 한번 잠깐 볼게요. 코로나19 충격으로 민간 소비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경험했죠. 그런데 나머지 지표도 한번 보세요. 나머지 지표. 건설 투자도 역시 0 밑에 있죠. 설비 투자만 나홀로 2020년 크게 늘어났네요. 수출도 0 밑에 있죠.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계속 부진했던 거고 건설 투자가 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2021년, 2022년 한국은행은 수출도 크게 늘어나고 또 설비 투자도 크게 늘어나고 이제 민간 소비도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서 2021년 경제가 뚜렷하게 반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짧게 경제가 무엇인가, 경제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알아봤는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경제를 들여다보니까 마치 내가 경제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 드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여러 차례 강의, 각각의 강의 동안 수출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또 소비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 여건, 여러 가지 여건, 예를 들어서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중요한 지표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그 모험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이어지는 이 3주간의 경제학 강의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